를 미래에다가 적용함으로 해서 미래를 보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의 핵심 동의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역사는 누가 만드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갖게 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뭐 5, 6년 전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서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거기에 아쉬움이 뭐였냐면은 유발 하라리는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역사니 당연히 인간이 만들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스스로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간이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환경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사상에 의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아울러서 환경, 환경이라는 건 자연 환경의 변화도 있고 도구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사상과 도구, 사상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가설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환경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고, 또 그러면서 또 도구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환경이 변해서 아프리카 그 열대지방 적대 우림 속에서 그 살다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요즘에 침팬지처럼 나무에 걸터서 살다가 환경이 변해가지고 건기가 되니까 큰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걸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빨리 맹수로부터 도망도 가야 되고, 먹을 걸 잡기 위해서는 또 빨리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발로 뛰다 보니까 이 인간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의 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왜 인간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또는 도구와 사상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도구와 사상의 상호작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환경의 변화, 도구의 변화도, 물질이죠. 물질의 변화도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전자, 우리 이제 사물을 구성하는 많은 그, 그 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동력이 큰 작은 사이즈인 전자가 이동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주고, 그래서 사물이 만들어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도, 인간의 우리 신체도 그렇고 이 우리 뇌도 그렇고 우리 생각하게 돼서 사상을 지배하는 이 뇌도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뇌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뇌세포 속에서 전기적인 변화인데, 그것도 결국은 전자의 흐름인 거예요. 전자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전자가 결국은 도구의 변화도 가져오고 사상의 변화도 가져온다. 물론 전자 외에도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물질을 구성한 요소는 많습니다. 많은데 변화가 적으면은 어, 그, 그 전체 우주 속에서 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를 잘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역이 될, 그걸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마치 드라마에서도 출연진이 많은데 거기에서 별로 역할을 안 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에서 보면은 전자가 바로 그런 역이에요. 우주가 탄생하는 빅뱅에서부터 전자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가 우리 문명의 우주 문명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면 이 전자의 성질을 좀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전자 기력에서 나온 건데 인력과 청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가 만들어진 건데 원자에서 외곽에 있어요. 외부에. 그래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가 막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또 전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도 만들어지고 분자도 만들어지고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세포도 만들어지고 우리 신체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그야말로 이동, 전자의 이동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전기 불을 켜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전자의 이동이잖아요. 그리고 결합을 해주잖아. 우리가 물질, 뭐 사물, 돌덩어리, 철, 음식물, 우리 신체 이게 다 물질이에요. 이런 결합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뇌 속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은 뇌 속에는 뇌세포가 있잖아요. 뇌세포에서도 어떤 그 신호가 움직이는데 그게 다 전기 신호예요. 빨리 하세요. 여기 이게 이거를 그거거든. 저 좀 그런 그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네, 예, 계속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뇌세포가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건데 결국은 여기 그림에 보듯이 뇌세포에 보면은요. 뇌세포 내부는 마이너스 차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플러스 차지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내부는 마이너스, 외부는 플러스. 그러니까 칼륨이나 나트륨이 외부에 많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그 내부에는 그 칼륨, 나트륨이 적어요. 그리고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오잖아요. 신호가 들어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로운 물산물을 봤다든지 누가 내 손을 찔렀다든지 그러면은 신호가 들어오는 건데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플러스 차지가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호가 옆에 뇌세포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뇌세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내부하고 외부가 전하 차이를 만들고 있어요. 전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하고 외부가 전하 차이가 없으면 안정된 거예요. 아주 안정된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격차가 없어요. 그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외부에서 긴급 신호가 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있어야지 빨리 반응을 해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처음에 킨다 하면은요, 이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텔레비전은요, 에, 버튼을 누르면은 한 0.5초 후에 화면이 켜집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만약에 콘센트를 뽑아서 아예 전기가 없는 상태로 해놓고서 전기를 꽂으면서 TV를 켜면은요 오래 걸려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텔레비전은 키면은 리모컨을 키면 빨리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이 켜지도록 미리 내부에서 예열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전기를 통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콘센트를 꽂아 놓으면 그때부터 전기가 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그렇게 발달했어요. 우리 뇌도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저기 해놓은 거예요. 차지를.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어요. 빨리 대응을 해. 만약에 이 순발력이 없다면은 이미 잡혀 먹었을 거예요. 불안정 상태를 안 만들었더라면. 그리고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이 베리에이션이 커요. 이거 저의 해석인데 그래서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 불안정하기 때문에 순발력 있고 그래서 인간은 불안정한 거예요. 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초 대사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활동을 안 해도 기초 대사량이 많이 들어요. 이 전기를 뇌 속에 전기를 항상 이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 대사량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고요. 이 불안정 상태가 바꿔 말하면 전자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다는 거는요. 전자를 그러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을 때 마이너스 극에다가 전자를 막 쌓아놓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거는 전자를 한쪽에 막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정하게 된 것을 송전선이 있어가지고 가정으로 전달해서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불이 켜지고 컴퓨터가 켜지는 게 그게 불안정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게 바로 그래서 불안정성의 에너지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이 불안정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안정하니까 전자가 불안정하니까 옆에 있는 원자하고 결합도 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물이 만들어지는 거, 물이 뭐 다른 단백질 만드는 게 다 전자가 불안정해서 옆에 있는 거 잡아와서 그 수소 결합도 하고 이온 결합하는 거예요. 예. 뇌도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불안정해.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사회성을 가졌다. 근데 그것이 관찰 현상인데 그 현상의 근원은 저는 인간이 이제 뇌 속에 이미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불안정한 상태로 해놔야지 냉수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발전했어요. 저는 우리 인류 발전사를 보면은 다른 인류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뭐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경쟁해서 밀려나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원인이 아마 뭘까 뭐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은 뇌도 우리 인간보다 좀 컸고 키도 더 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불리한 게 없었는데 도태된 거는 뇌 속에 이 불안정성이 너무 적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전자가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는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라는 건 불안정성을 만들고 변화의 에너지가 되는 거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대표적인 게 변화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최근에 배드민턴을 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오늘날 이 금메달 꿈을 이루기까지 그 원동력은 분노였다고 그랬어요. 분노, 차별, 거기 격차예요. 거기에서 분노의 힘으로 자기가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사회의 스트레스,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스트레스나 이 분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자기가 지혜롭게 그걸 감당하면은 그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걸 불평을 하고 거기에 짓눌리면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가 이제 괴롭게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역사의 변화의 이제 핵심 동인. 그럼 역사를 보는 이유는 저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 저는 역사라는 거는 미래를 보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물과 인간에게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변화, 기술의 변화, 뭐 이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이 긴 역사를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10년 전 인간의 모습하고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길가메시 그 대서사시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2000년이 전에 써진 그, 그 불경하고 공자님의 말씀하고 지금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건 뭐냐? 왜 그러냐?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게 저는 인간의 탐구가 바로 이 역사학이라고 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그대로 발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사이언스를 하는 카이스트가 인문학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인문학을 알아야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지, 역사를 알아야지 10년 후에 인간이 무엇을 원할지, 20년 후에, 50년 후에 인간이 뭘 원할지를 알게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개발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미래 20년 후에 인간이 뭘 원할지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면은 마치 밀림에서 막 밀림을 해치고 막 칼로 그 영화에 보잖아요. 밀림을 해치고 막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근데 전진을 계속 하는데 이게 사이언스 엔지니어가 이게 하는 거예요. 밀림에서 막 칼을 치면서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든지 뭐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큰 방향을 보면은 큰 방향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봐요. 뭐 그걸 보면은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그게 인문학이라고 봐요. 밀림에서 인문학자는 제 해석으로 보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쌍안경을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큰 지도 위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인문학자야. 그러나 인문학자들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밑에서 이게 칼로 이게 밀림을 해치면서 길을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엔지니어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찾아가는 게 사이언스고.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돼. 카이스트는 이 밀림을 헤쳐나가는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만 있어가지고 안 돼. 인문학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쪽이 아니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면 늪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고. 또 인문학자만 많아가지고 안 돼요. 인문학 모두 밑에서 밀림을 해치는 사람은 없이 다들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저는 그게 조선시대였다고 봐요. 조선시대에는 모든 학문한다는 사람은 다 성리학 거기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갑론을박만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죠. 실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역사학은 중요하고 인간 문명의 나침반이라고 보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을 변하지 않은가? 인간의 역사는 왜 계속 반복되는가? 그거는 저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태어나고서 20만 년 동안 유전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이 행적을 보는 역사학은 우리한테 귀중한 미래에 대한 나침반이 된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그런 좀 리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자 21세기에는 새로운 도구와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도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런 도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도구와 사상이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이 책의 메인 주제죠. 저는 21세기에 우리 인간에게 크게 세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가위와 줄기세포 기술이에요. 우리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체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에 관한 거예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닉스,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에 관한 겁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자본주의 모범국가인 미국마저도 저렇게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정도로 미래 사회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도전에 대해서 이건 사회 제도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가지고 새로운 우리 질서를 만들고 우리 문명을 발전시킬 것인가? 100년 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것이 이 주제죠. 여기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2018년에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 아기의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가지고 에이즈 유전병이 없는 아기를 태어나게 했어요. 2018년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또 아기가 또 하나 태어났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아기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는 태어났단 말이 없는데 중국에서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정신에 관한 도전입니다. 설명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닉스입니다. 앨런 머스크나 베이조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뉴럴링크,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와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 회로하고 컴퓨터에 있는 전자 회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안에 20년 안에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우리 생각을 읽어낼 거예요. 지금도 이미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그냥 누워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고 싶다, 몇 번 채널을 켜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생각만 하면은 컴퓨터가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해주니까요. 바로 이런 기술, 이게 이제 바이오닉스 기술이죠. 그다음에 저는 자본주의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원은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근원은 빈부의 격차가 큰 것이 바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현대에는 정보의 홍수,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정보의 절대량이 적어가지고
정보를 절대량이 적어가지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진실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정보가 없던 시절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저는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저는 자본주의 위기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소유욕을 인정해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소유욕을 인정해주는 게 자본주의인데, 근데 그것이 기술과 결합을 하니까 기술과 결합하니까 기술 자본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 또 플랫폼 그 빅테크 알고리즘 우리 지금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할 줄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거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엔진이 하는 거 우리가 그거 부작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절제를 못 시킵니다. 그 기본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시장의 자유, 시장 질서, 시장의 원리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와 민주가 같은 방향으로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또 민주주의가 자유를 신장시켜 준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유가 너무 과당하게 보장이 되어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의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과연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뭐 하는 일이 뭐지?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인 이제 질문을 갖게 되고요. 이런 것이 지금 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에, 이슈가 있고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이제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21세기에는 저 세 가지 도전이 있다고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그러면 이런 도전, 우리 인체에 대한 도전, 신체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정신에 대한 도전, 우리 인간 관계, 사회에 대한 도전, 이 세 가지 도전에 맞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그거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저는 앞에서 제가 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간과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윤리 규범, 우리 인간의 그리고 이 지금과 같이 기술이 만능주의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원리가 뭐냐? 기술과 탐욕이 결합이 돼서 그런구나. 동시에 우리 부작용을 알지만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게 이게 국제적인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 통제를 하고 싶지만은 이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 내에서만 작동하고 국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런 이슈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은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과 미국은 개인 정보 보호를 굉장히 느슨하게 해요. 개인 정보 보호를 느슨하게 합니다. 그대로 틀렸어요. 어떻게 개인 정보를 뭐 돌아다니게 합니까? 느슨하게 잘못됐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산업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는 산업 발전이 늦어가지고 그들이 만든 그걸 사다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제품을 사다 쓰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쓰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오늘 언급했던 유전자 가위나 줄기세포 연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연구를 못하죠. 인간에 대해서. 물론 동물에 대해서는 합니다. 동물에 대한. 그런데 이런 규제를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주위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는 일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거 시작이에요. 한 번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주사 맞기 시작하면 이제 1년에 한 1억 원 든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두 달에 한 번 가고. 한 번 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예속, 문화적으로 예속되는 이게 인간과 이 도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여기 또 참고할 게 유전자 가위 연구소 현황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없고 미국도 몇 개 없는데 이렇게 중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어, 뭐 원숭이 가지고 뭐 유전자 가위 실험하고 이거는 뭐 다반사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은 국제적인 공조가 어려운 상태고 저렇게 질주를 하는 나라가 있고 그걸 제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미래에는 신체 증강인 유전자 편집으로 이미 태어났죠. 유전자 편집으로 그 유전병이 없는 아주 건강한 우성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체가 증강된 사람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 지구상에. 그리고 정신 그 증강인 바이오닉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의 뇌가 연결이 돼. 그런데 이 기계 쪽에는 AI가 있어. AI가 나의 뇌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증강돼. 바이오닉스. 이런 사람도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거는 지금으로 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어떻든 AI가 우리 지능보다 뛰어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새로운 물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 인간은 뭐냐? 그냥 첫 번째로 일자리가 변하고 일자리를 변해가지고 변한다는 거는 인간은 놀고 뭐 여가 선용으로 여가 보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놀아요. 놀아. 근데 인간 이 뇌에 있는 뇌세포는 뭐 이제 근육세포하고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면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뇌를 일을 안 하니까 뇌가 편안해가지고 특히 이 전두엽 또 측두엽 기억을 하는 그 사고작용하는 전두엽 기억을 하는 축지역 여기들이 뭐 굳이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쇠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의 붕괴죠. 그 인간의 뇌는 느려지고 쇠퇴이고 근데 시간은 많이 남고 일하는 거는 AI가 일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인간이 의지할 것은 뭐예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대형 목욕탕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22세기에는 23세기, 24세기에는 어떻게 그 시민들을 즐겁게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 권력이 무너져요. 로마 시대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황제가 바뀐 시기가 있었어요. 28년 동안. 이와 같이 정신의 붕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격차는 커진 거죠. 예.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뭐냐? 회의를 갖는 것이고 인간의 위상의 변화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지금은 인간이 깃발을 들고 자유를 외치고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제 얘들도 함께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봇은 AI는 창의, 감각, 인식 이건 당연한 거고 자아의식 이건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의식도 가지게 될 거라고 봐요. 유사한 자아의식 이 책에는 썼는데 그럼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구 속의 지구에는 인간이 유일한 지배자였어요. 그래서 이건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물체가 나타나지고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든지 또는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을 무시하고 계속 살 수가 있을까? 계속 무시할 수 있는가?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난데 예? 그거는 불가능해.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있고 역할을 잘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안 해가지고 피를 흘린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당시 귀족과 왕만이 사회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중산층이 나타나서 사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발언권 안 주냐?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죠. 노동자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집단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이야. 러시아 혁명이야. 이와 같이 새로운 집단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그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융화해서 새로운 질서를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평화롭게 되지. 그거를 계속 배척하고 무시하면은 사회가 피를 흘리게 된다. 이것이 역사에서 가르쳐 준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 그럼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 가지고 평화롭게 질서를 만든 사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은 참정권을 안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사이에 대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성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남녀 평등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질서를 잘 만들어 가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 아시다시피 라파엘이 한 500년 전에 아테네 학당이라고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거기에는 그 당시에 철학자, 수학자들이 모여서 미래 문명 사회를 얘기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아테네 학당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운데가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죠.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 이데아.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보는 있는 사람이 손을 아래로 있는 사람이 그 현실을 봐라 실용주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런데 제 카이스트는 이 그림을 고쳐가지고 새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플라톤이 있던 가운데 자리에
있는 서 하늘을 가리키는 존재가 바로 로봇 인간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흑인도 있어요. 그 앞에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유전자 편집으로 아주 좋은 형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존재, 그러니까 신인류가 인류 문명을 논하는 그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 세로 2m, 3m 대형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시트 도서관 교양 분관이라는 곳에 걸어놨습니다. 막 기대하기는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세상을 미리 예측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죠. 예,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도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예요. 1인 1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배, 자유,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 숫자 상관없어요. 1주 1표야. 돈 있는 사람이 왕이야.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게 성장 중심이에요.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결합된 우리 사회는 아주 절묘하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결합이 돼서 자본주의는 1인 1표고 민주주의는 다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고 자본주의는 1주 1표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다면은 성장과 분배가 균형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대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서구 사회하고 한국과 일본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는 없고 자본주의만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이죠. 네, 그런 나라는 이 성장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균형을 이루어가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와 같이 새로운 물체들 신인류라고 제가 불렀죠. 그들하고 또 그들이 어울려 사는데 그거의 밑바탕은 플레이그라운드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균형 잡혀서 발전하는 적용되는 그런 사회예요. 이들이 사는 사회를 저는 이제 휴머니즘 2.0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연인간이 살고 있고요. 또 인체가 증강된 인간, 유전자에 의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증강인 그리고 기계 AI 이렇게 네 가지 물체라고 해야 될지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이들이 조화롭게 사는 그런 새로운 질서 그거를 저는 휴머니즘 2.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휴머니즘 2.0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현재 자연 인간과 신인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의 주도권을 그대로 가지려면은 인본주의 사상을 잘 연구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우리들의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휴머니즘을 2.0을 미리부터 잘 준비해서 새로운 물체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사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사상으로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 나타난 기술을 우리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화롭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X표를 썼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소홀히 하고 예, 준비를 하지 않아.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로 나타난 도구, 새로 나타난 물질, 새로운 인간들 이거를 배척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고집하는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도구가 사상을 뒤엎는 지배하는 세상이 와가지고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21세기 휴머니즘 2.0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듯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10년 후, 100년 후, 500년 후에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나침판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도구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휴머니즘 2.0을 만든다 해도요. 그 질서를 잘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통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사상을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상만 노래하고 있으면은 이 민주주의 사상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 도구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은 제재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거는 제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기면은 그 사람을 제재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런 통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마약이 없는 청정 사회로 우리가 부르짖어요. 좋아요. 모든 사람이 참 동의해. 그러나 거기에 통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약을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않고 이 사상만 가지고 말만 계속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발전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우리가 AI 윤리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 AI 윤리를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통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저기를 안 해요. 기술이 있어야지 AI 윤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배웠던 그 동그라미 그 속으로 AI를 들여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렵겠지만은 국제 공조를 잘 해가지고 국제 공조를 잘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저는 지혜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그 인류의 미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